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주고 계신데요. 금감원의 권능 그리고 모니터링 관련해서 금감원 입장도 맞습니다. 당연히 들어봐야죠. 저희가 금감원의 입장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쭤보고 금감원 인터뷰도 당연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10,000원을 100번 아끼고 모으면 100만 원이 됩니다. 또 100만 원을 10번 모으면 1,000만 원이 되죠. 이 당연한 사실을 실제로 실천해서 큰돈을 모은 유튜버가 오셨습니다. 목돈은 푼돈에서 시작된다.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인데 그게 잘 되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식주 연구실에서는 푼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생활의 기술 저자, 유튜버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이자 또 재테크 강사 작가 구채입니다. 와, 아까 분명히 떨린다고 하셨는데 떨려요. 네,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걸로. 워낙 경제하고 가깝게 사셨어요. 일단 기자로도 경제부에서 5년이나 계셨다고요? 네, 아마 기자님 예전에 일하실 때 겹쳤을 것 같진 않은데 당시에 뭐 작은 언론사에서 금융이랑 금감원 출입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 그러면은 워낙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문가라서 재테크를 잘하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 돈이 눈에 번쩍 뜨이게 만든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싱글 때는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할 때는 나라의 경제는 관심을 가졌는데 정말 제가 살면서 인생에 저에 대한 그런 경제 공부는 소홀히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사회 초년생이었고 뭐를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셋집을 서울에 살면서 전세로 계속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전셋집이 나중에 경매로 이제 1억 원 상당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아, 새 들어 계시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네. 근데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되게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 10분의 1도 못 돌려받았어요. 거의. 1,000만 원도 못 돌려받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그것까지 아직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입신고도 제가 잘 하지 않았었고 집을 구할 때 뭔가 안전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집값이 5억인데 제가 뭐 4억 9천의 뭐 보증금으로 이렇게 집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돈은 또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신 돈들이 있으니까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존에도 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 몇 년을 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날벼락이네요. 네,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 나는 정말 언론사에서 나름 기자도 하면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 이제 정말 정신이 번쩍 뜨이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진짜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돈을 이제 그때는 거의 다 날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수업료를 아주 비싸게 치르셨는데 네. 뭐 이거 좀 속상한 얘기지만 과거의 작가님처럼 이 전세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날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미 조금 늦은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집을 구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새 워낙 전세가가 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보증 금액이 더 커졌어요. 예전보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집이다. 근데 전세가가 그 매매가에 상당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5억짜리 집이면 이 집에 한 70%?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보증금이. 근데 이거는 전제가 집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무것도 근저당이 없었을 때. 대출이 없다는 네. 가정하에. 네. 근데 네. 만약에 대출이 5억짜리 집인데 이미 집주인이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등기부등본을 네. 떼보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 보증금은 아까 3억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공식만 일단은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이 한 20%, 집값의 20%씩 한 번씩 이렇게 빠져요. 낙찰이 되면. 근데 네. 보통 1차에서 막 정말 모든 그 매물들이 다 낙찰이 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20% 집값이 빠지고 서울 외 지역에서는 30%씩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집이 만약에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갔을 것을 감안했을 때 30%는 정말 훅 빠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증금을 계산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요새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요새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그 현실감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따질 여유가 없다. 네, 따질 여유가 없다. 근데 내가 그렇다고 선택지가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위험하다. 집이 거의 매매가에 상당하는 지금 보증금이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그럼 그 사이에 월세를 조금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저도 신혼집을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월세를 한 20만 원 정도 부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과거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더 아끼려다가 나중에 정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과열이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안전적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철저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무조건 잔금 그렇죠. 치르는 날에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저도 싱글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날 뭐 잔금 치르는 날에 바로 뭐 동사무소 달려가서 요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날 되게 정신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하다가도 까먹고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집주인이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겨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미 네. 이 등본에 제가 전입신고를 한다는 건 내가 이 집에 임차인으로 얼마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어요 라는 거를 하나로 보여주는 문구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나중에 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게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이 잘못됐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네. 일단은 무조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여기 듣는 청취자분들은 그냥 잔금 치르는 날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다. 이렇게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난 너무 불안하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해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집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뭐 30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 새로 새가 들어와야 내 돈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이 안 나가면 돈이 안 들어왔으니 보증금을 당장 못 드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새는 또 전세가가 워낙 크니까 거의 갭으로 이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전세가 귀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돈이 안 돌려받으면 다 대신 보전을 해주거든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 두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오히려 이런 기관에서 가입이 불가해요. 이 집은. 그러면 이 집은 그냥 계약을 안 하시면 돼요. 위험한 집이에요. 사실상. 네. 왜냐하면 금융권에서도 이거를 이 정도면 안전하다 생각했을 때 가입을 진행을 시켜주는 거니까 일단 이런 보증보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전셋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보증보험은 보험료가 좀 나가기는 하는데요. 이 안전하게 난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 하면은 요게 아마 2억 원에 대략 한 10몇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아주 아픈 경험을 통해서 푼돈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중요성을 아시게 됐다는 건데 2021년 7월 현재 그러면은 실례지만 자산 규모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최근에 가계부 정산을 했었거든요. 상반기 이제 결산을 하면서 그때 저희 집 이제 순자산이 대출 다 빼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자본이 네. 지금 한 1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듣는 분들 중에 얼마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또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신혼 초에 제가 2016년에 가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남편의 이제 어떻게 모아놓은 이 종잣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네. 그때 또 뭐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축의금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쳤더니 그때 당시 가계부를 이제 쓰기 시작했을 때 신혼 후에 아니 신혼이 돼서 그때 한 1억 5천만 원 상당이 순자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 지금 그렇군요. 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10억이 됐으니까 야. 결혼한 지 한 4년 8개월 9개월 정도 이제 됐어요. 올해 10월에 이제 5주년이 되는데 제가 원래는 처음에 워낙 이제 돈도 없었고 제가 또 전셋집도 날린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10년 안에 10억을 한번 모아보자. 계획을 세우셨군요. 네, 처음에는 10in10. 그때 당시엔 그게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그래도 한 5년 좀 앞당겨서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운만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궁금한데 결혼 2년 만에 1억 원 저축을 했다고 하셨어요, 책에서. 네. 근데 두 분 다 막 연봉이 막 몇 억씩 돼가지고 아유 남는 거 저축하지 이러셨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아마 신혼부부분들 평균 그 월 소득이 한 500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았어요. 저희는 맞벌이 600 기준으로. 네, 맞벌이 기준으로 제가 당시에는 또 증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 이제 남편은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걸 합해 보니까 당시 한 600만 원대의 소득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는 워낙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시달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진짜 낭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선저축 후 지출 시스템으로 거의 못해도 60% 이상, 무조건 70% 이상은 저축 투자에 다 올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월급이 맞벌이 네. 기준으로 600만 원이었다고 치면 최대로 월에 420만 원까지 저금을 하고 남는 돈만 네. 생활비로 쓰셨다는 거네요. 네, 제가 1년 차에 그러니까 1년 정도 됐을 때 모았던 돈이 한 5,500만 원 정도 야, 됐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가계부를 쓰면서 푼돈을 모았다고 하셨는데 또 의외의 선택도 하나 있었어요. 이 집을 팔았기 네. 때문에 내가 자산에 이 10억 만들기를 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영혼을 끌어서라도 다 산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왜 요즘 같은 때 집을 판다는 결정을 하셨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집을 매도를 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3개월 정도쯤 됐을 때 집을 이제 샀었는데 아주 작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샀었는데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매도를 하고 처음에는 갈아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법이 조금씩 바뀌고 하면서 네. 부동산 관련된 제도가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20평대가 아니라 최소한 30평대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삶의 질 차원에서도. 네. 근데 이런저런 비용을 좀 따져보니까 지금은 한번 갈아타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갈아타면 비용이 한 1억씩 들더라고요. 제 기준에 제가 원하는 집에 네. 이사를 가고 제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저희 자금 사정으로는 당시에 뭐 몇 억 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한다고 해도 구축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또 인테리어 비용도 들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살고 싶은 정말 오래 정착할 만한 집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타이밍을 놓친 감도 있었고 또 제가 증권사에 이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기자 이제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으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수익률을 봤을 때 부동산도 물론 뭐 단기간에 많이 이제 올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르긴 했는데 주식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이제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아, 그러면 부동산으로 목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이걸 유동화해서 네. 증시에서 굴려서 수익률을 더 높게 낼 자신이 있다. 그래서 집을 파신 거군요. 자신 있다고 하면 너무 좀 건방진 얘기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을 팔고, 이제 약간의 반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와서 조금 후회하는 거는 그냥 아주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그냥 누군가한테 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서 네. 그걸로도 조금 여유자금 제가 또 월세를 구하니까 또 여기 일부 보증금 충당하고 나머지로 주식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투자에 있어서 정답이 없잖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니까 어쨌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집값이 제가 집이 한 채예요. 네. 한 채인데 이게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이게 진짜 내 돈인가라는 거는 사실 좀 다른 얘기 같더라고요. 그렇죠. 팔아서 유동화해서 내 통장에 꽂혀야 네. 돈이지 앉아있는데 호가가 높다고 내 돈은 네. 아니죠. 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기도 해가지고 그럼 한번 지금 이제 결혼하고 당시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이거를 좀 유동화 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당장 들어가고 싶은 집이 그러니까 꿈의 집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목표로 하는 집이 있는데 2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나는 네. 지금 월세로 거주하면서 네. 투자 수익을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셨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궁금해요. 사실은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다들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놀러 네. 가고 싶기도 하고 당장 좀 행복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면 돈을 모았을 때 일단 모은 다음 보상이 없고 모았을 때 내일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듣고 계신 많은 그 젊은 네. 청취자들은 아유 행복은 내일로 미루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저축을 많이 하고 지금도 저축을 한 80% 이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축 투자를 네. 80% 이상을 하는데 그럼 오해를 하세요.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막 네. 가계부 쓰면서 네. 약간 좀 찌질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아끼는. 네네.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도 계속 다녔고 그리고 지금도 매달 한 번씩은 호텔 가서 브런치도 먹고 좋은 핫플레이스도 가거든요. 대신 제가- 다른 것들을 굉장히 불필요한 소비를 네. 줄이시는군요. 맞아요. 저는 약간 생활의 모토가 이래요. 배달 음식 5번 참고 그 돈으로 호텔 가서 근사하게 한 끼 먹을래. 약간 요런 마인드거든요. 네. 분식 10번 갈 거 정말 좋은 데 가서 정말 플렉스 한번 하는 거. 약간 그렇군요. 네, 그런 마인드라서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정해진 예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비 조절이 보통 많이들 안 되신다고 힘들다고 하세요. 네. 근데 저희 3인 가구 식비가 한 60만 원, 뭐 많이 써도 70만 원 이내? 네. 그러니까 평균 60에서 65만 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는 이제 집밥 위주로 많이 해 먹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일도 갑니다. 제가 정말 좋은 10억 달성 기념으로.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이제 호텔이나 정말 좋은 그런 데를 가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내가 돈을 모으는 동기부여도 되고 오히려 내가 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의 위치를 조금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의 위치를 바꾼다. 네. 이게 그 좀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계속 주 6일 다이어트하고 7일째 네. 해방의 날을 한 번씩 주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푼돈을 목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알려주셨는데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저희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튜버 재테크하는 아내로 활동하고 계시는 구채인님 모시고 푼돈을 목돈 만드는 생활의 기술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